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입니다. 바버라 스트로치의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심각한 치매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두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말도 안 돼. 그건 사기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뇌과학 연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연구입니다. 그럼 먼저 베르나데트 수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베르나데트 수녀는 수녀 연구로 불리는 유명한 연구의 참여자예요. 켄터키 대학교의 과학자 데이비드 스노든과 동료들은 1986년 이래 678명의 가톨릭 수녀들을 대상으로 뇌 노화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연구의 과정으로 노트르담 교육 수도회의 수녀들을 정기적으로 지능 검사를 했어요. 수녀들 전부는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뇌를 기증하기로 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수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까? 왜냐하면 수녀들은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은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습관이 없는 분들로 훌륭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로 밝혀진 것이 치매가 가벼운 뇌졸중이나 엽산이 부족한 식단과 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20대에 복잡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꽁들여 글을 썼던 수녀들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효과도 있다더니 치유 이전에 나를 나쁜 무시무시한 병마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글쓰기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글쓰기를 못하는 이유는 글쓰기 하면 유명한 작가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일기만 써도 그게 글쓰기잖아요. 베르나데트 수녀는 수녀들 사이에서 스타였어요. 일찌감치 석사학위를 따고 21년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했어요. 81세, 83세, 84세에 치른 인지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성적을 받았대요. 아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젊은 수녀들도 있을 텐데 81세, 83세, 84세 이런 노인이 최우수 성적을 받는다니요. 그러다가 85세에 치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그 뒤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뇌는 이게 누구의 뇌라고 전혀 알 수 없게끔 어떤 표기도 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실로 옮겨졌대요. 근데 그때 연구를 맡았던 스노든 박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무게나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자 놀라운 것이 보였어요. 알츠하이머가 널리 퍼져 있었던 거지요. 해마와 새겉질부터 이마 옆까지 온통 엉켜 있었고 새겉질에는 플라크까지 잔뜩 끼어 있었답니다. 이 정도면 알츠하이머 중 가장 심각한 6단계예요. 6단계. 새겉질에 플라크와 매듭이 그렇게 많은데도 뇌 영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보존이 되어 있었지요. 마치 파괴의 내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요.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파괴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답니다. 탈주자. 연구진들은 베르나데트 수녀님을 탈주자라고 불렀어요. 무시무시한 병마의 공격과 추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탈주자. 나쁜 병마와 손상으로부터 탈주하는 힘. 베르나데트 수녀를 치매로부터 보호해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미스테리 그 자체예요. 근데 베르나데트 수녀의 사례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이것 한 분만 가지고 에이 설마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러려고
좀 보편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런던의 체스 선수로 알려진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체스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보통 바둑이나 장기를 두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서양에서는 취미로 체스 두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체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는 체스 두기를 워낙 좋아했고 실력도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랑 보드게임으로 체스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아이 보고 친구랑 같이 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체스를 두는 동안 교수는 보통 7수를 앞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4수밖에 앞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본인은 변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된 이 교수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교의 신경학 연구소에 있는 닉 폭스 진료소를 찾아갔어요. 이분이 당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치매 초기 징후를 알아내는 검사 이런 것에서도 모두 다 통과했다고 해요. 뇌 스캔도 정상이었고요. 73세였던 교수는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체스를 열심히 두었고 평소부터 좋아하는 역사책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역사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책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두뇌 활동,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도 좋아했지만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가족을 위해서 했고 가족의 재정 관리도 도맡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컴퓨터를 배우는 것에도 도전하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찝찝하고 걱정이 되니까 뇌 스캔도 계속 받았는데 심각한 변화는 거의 탐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 3년 뒤에 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 역시 뇌 부검을 했는데 짜자잔, 알츠하이머 플라크와 엉킨 매듭 투성이의 뇌, 치매 말기로 진단할 수준으로 소견이 발표되었어요. 무엇이 체스 선수의 뇌에 보호막을 쳐두었던 것일까요? 그 역시 치매로부터 대탈주국을 벌이는 탈주자였던 걸까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이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지적 비축분이라는 개념을 얻게 되었어요. 인지적 비축분. 이러니까 되게 말이 어려워 보이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신속하게 요점을 파악하고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뇌의 능력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게 알츠하이머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초기 증상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떤 병마나 자극, 충격 이런 거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그 완충 장치 이런 걸 만드는 열쇠라는 거예요. 인지적 비축분은 뇌가 이런 힘의 비축분, 저금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사정이 힘들어지면 베르나데트 수녀나 체스 교수처럼 보호막을 제공할 거라는 이론이에요. 인지적 비축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더 강하고 더 끈질기거나 더 효율적인 뇌 연결망이나 복구 시스템을 비상용 뇌력으로 저금해 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지적 비축분은 비상용 뇌력의 저금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뇌들은 일종의 정신적 보호대를 개발하여 충격을 더 잘 견딜 수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2명의 예 가지고 그럴 거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미국 양로원에 거주하는 137명의
그 뇌해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기증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플라크 매듭수와 정신적인 그런 감퇴, 치매 이런 발병 이런 거에 연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크 매듭수가 많으면 이런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매듭은 많은데 아주 심각하게 막 다 매듭과 그런 플라크, 그런 엉킨 매듭 뭐 그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상이 안 나타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되고 오히려 이들은 지능면에서는 1등급을 보일 만큼 우수했다고 해요. 여기는 그야말로 탈주자들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집합인 거죠. 이 연구를 진행했던 카츠만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이 뇌를 바꾼다. 물론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들, 평상시에 뇌를 많이 쓰지 않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 교육하면 공부는 주입식. 그럼 맨날 무슨 뭐를 받아쓰고 외우고 가르쳐주는 것을 그렇게 암기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뭘 알려고 그러고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님라고 말합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특히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어른 공부.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분과 양로원의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은 뇌를 바꾼다. 평소에 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인지적 비축분, 비상용 뇌력을 저금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알아야지 실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마지막 4편에서 어떻게 하면 비상용 뇌력을 저금할 수 있는지, 그래서 뇌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